외로움의 강을 열어 물살져 오듯 이승과 저승을 넘나드는 우리의 사랑을 누가 아는가. 눈물 속에서 사랑은 자라 순간에서. 예, 금년 여름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너무도 많이 더웠고 또 여러 가지 아픈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도 다 지나고 또 가을이 문턱을 넘는다는 입추도 지난 지가 며칠 안 되었습니다. 전북 시인협회에서는 전북에서 나온 원로 시인님들, 문희님들의 그 자취를 영상으로 제작해서 오래도록 간직하고 그 영상이 우리 전북이나 대한민국의 큰 문화유산으로 남기기 위해서 이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문단에서 또한 교계에서 46년의 장구한 세월을 거쳐서 후학들을 가르치셨고 또 시인으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시고 계신 김동수 시인님을 모셨습니다. 시인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인님 잠깐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우리 전라북도를 중앙문단에서 한국문학의 메카라 할 정도로 우리 선배님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컨대 가람 이병기 선생을 비롯해서 신석정 선생님, 미당 서정주 선생님, 또 김해강 선생님 이런 훌륭한 시인들이 많이 곧 배출된 우리 전북인데 전북 시인협회에서 그 선배들의 정신을 받아가지고 나이가 많은 원로 어머님들의 정신세계를 한자리에 이렇게 영상으로 먹어서 후세에 귀한 문화유산으로 남기고 있다는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히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말씀이 역시 무게가 있게 원로 돌아가신 분들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우리 김동수 시인님의 그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남기겠습니다. 교수님 혹시 이 시를 쓰게 된 창작 동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예.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뒷집에 육촌 형이 살았는데 그분이 중학교 다닐 때인데 가서 보니까 김소월 시집이 있더라고요. 네. 그때 이제 그 시집을 읽어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이지만 이제 사춘기가 시작될 때라 그런가 굉장히 그 아름다운 연애 시가 많이 가지고 중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연애 편지를 쓸 때 저보고 연애 편지를 좀 써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김소월 시를 많이 인용해 갖고 써주면은 성공률이 높다고 친구들한테 빵도 많이 얻어먹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로 문학을 하면 재밌다는 걸 생각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있다가 이렇게 문학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교수님은 시인님이다 교수님이신데 예. 김성호 시인님의 어떤 그 매칭이 된 것 같네요. 예. 예, 그러시군요. 좀 새롭습니다. 시인으로서의 그동안에 너무 많은 그 작품도 하셨고 그랬는데 혹시 작품 수와 또 그 시집의 총 몇 권인지 제가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좀 직접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1988년도 하나의 창을 위하여 시집을 낸 이후 금년까지 10권 시집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대충 잡아도 시집 한 권이 60편이라고 한다면 한 600편은 될 것 같고요. 그 10편의 시집을 그 작품 경향으로 분류를 해보면은 1집에서 4집까지는 개인적인 서적, 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썼어요. 내가 그립다, 외롭다, 슬프다 그런 얘기를 썼는데 이제 5집에서 7집 중기에 들어가서는 그 시적 대상이 나한테 국한되지 않고 나와 너, 주체와 객체 간에 객체와 주체 간에서
비재기는 갈등이다든지 네, 그걸 네. 어떻게 하면 화합하고 행복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아, 예. 그런 쪽이 그 주류를 이루었고요. 이제 근래 이제 60에서 70, 20년 나이 들어서는 그 시적 세계가 영역이 확대되어 가지고 나와 우주와 자연과 그래서 인간의 궁극적 목표인 삶과 죽음의 문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내가 편안히 노후를 보낼 것인가 그래서 동양 사상이 하나인 하늘과 땅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무라일체의 세계 또 노장의 도의 세계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명시에게 선시라고 그런 시를 좀 광부를 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어떻게 되면 연령대별로의 시의 그 심상이 예, 달라진 예, 상황이었네요. 예, 그래도 시집으로서의 10여 권은 정말로 이 거의 뭐 시작품에 올인을 했다고 보시는데 역시 참 존경스럽고요. 사실 저는 그 시만 썼으면 더 썼을 텐데 뭐 이제 강단이 있다 보니까 네, 네. 평론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 또 강의도 다른 데 다니면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시죠. 그래서 예. 시집이 저 많은 편은 아닌데 그래도 제 발자취는 엿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인님께서는 강단에 있으면서도 후학들도 시에 대해서 갈 수 있었고 본인도 스스로 습작도 해서 예. 이렇게 발표도 하고. 하시고 문학 그 활동의 내용이 아마 삶에서 거의 다 차지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뭐 문학 전도사라고 제가 자칭을 하는데 예. 제 생활은 오로지 문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살림도 잘 모르고 세상 물정을 잘 몰라요. 네. 그래서 평생을 문학과 살았는데 네. 아시다시피 제가 백제대학에서 문희창작과 교수를 20년간을 그 봉직하다가 나와가지고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데가 그 금암도서관에서 온글문학이라고 네네네. 이것이 지금 23년째 나오는 책입니다. 그러시군요. 예, 이것이 예. 금암도서관에서 하고 23년 됐습니다 지금. 예. 그 다음에 미당문학이라고 여러분들이 예, 아시려고 예. 그러겠지만 네, 네, 그 미당 네. 서정주문학을 네, 지금 네. 7년 동안 1년에 2번씩 이렇게 그러시군요. 발간을 해오고 있습니다. 참, 예. 그래서 온군문학회, 미당문학회가 있고 제가 또 고향이 남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춘향문학을 제가 만들어가지고 그러시군요. 지금 6년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1년에 예. 몇 번씩 나옵니다. 정말 그 다음에 이제 대단하십니다. 개간지라고 해서 네. 찌글이라고 하는 종합 개간지를 그렇군요. 발간해가지고 지금 4집이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럼 이 책들이 전부 다 전국에 다 나가죠. 된 것이죠? 예. 그리고 이걸 제가 다 예. 발행한 책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1년에 문집만 8권을 발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시군요. 제 시집은 그만두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제 창작집이 좀 적은 숫자가 나왔다. 할 수가 있죠. 적지 않는 창작집이고 적지 않는 문집이지요. 예. 교수님. 자, 그렇다면은 이제 그 교수님이 자꾸 제가 평소에 교수님이라고 그래서 예, 교수님이 예, 올랐는데 오늘은 시인님 해야 예, 되는데 상관없습니다. 우리 시인님께서 대표작으로 혹시 그 기억하고 있다든가 그러면 한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첫 시집이 하나의 창을 위하여라는 시집인데 네. 제가 그걸 써가지고 백지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아, 후일담을 네. 들으니까 네네. 응모자가 문희창작과 창설해가지고 응모자가 많았는데 네. 제 그 하나의 창을 위하여 시집을 보고 네. 저를 선택했다고 그럽니다. 아, 근데 그럼 낭독 한번 해주세요. 예. 그 낭독하기 전에 예. 여기서 하나의 창이라고 한 것은 제가 지향하는 세계입니다. 그 세계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 아무리 공을 들여도 실패를 많이 했어요. 네네. 근데 그때 마침 그 벼감록이라고 하는 그 스님들이 쓰는 경전을 제가 읽었는데 네. 거기에 그 중국의 달마대사가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 달마대사가 중국 소림사 토굴에서 9년 동안 면벽수도를 했대요. 벽만 쳐다보고 뒤를 안 돌아보고 다리를 뜨지 않고 9년간 면벽수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신광이라는 제자가 찾아와서 제자가 되기를 간청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뒤를 쳐다보고 계속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눈이 와가지고 그 신광이라는 사람이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 가슴에 까인 눈이 차는데 죽어가면서도 또 스승님으로 삼고 싶으니 제자를 삼아더라고 온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서 9년 만에 처음으로 달마대사가 뒤를 돌아봤던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신광이라는 제자는 감격을 해서 나를 제자로 삼아준 것이다 해서 감격을 했는데 예, 이놈 하면서 이 길이 얼마나 험난한 길인데 네가 제자가 된다고 하냐. 나가거라. 어서 네. 죽전에 나가거라. 그러니까 그 신광이가 차고 있던 장군이었대요. 칼을 뽑아가지고 왼팔을 잘라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왼팔을 피 묻은 팔을
달마대학생한테 바치고 그래서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충격적인 설화지가 있고 제가 어떤 걸 인생의 목표로 삼았을 때 그걸 얻기 위해서는 내 팔뚝이나 내 몸뚱아리 하나를 정도 바치는 공양을 해야지. 아, 네네. 그렇게 그냥 쉽게 얻어지는 세상은 없다는 걸 깨닫고 아, 네,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대학 교수 되려고 이력서를 낸 걸 그만두고 논문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학교에 들어가게 돼서 이 작품은 그런 저희 심정을 읊었던 것입니다. 제가 하나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한번 해주시죠. 하나의 창을 위하여 창 속에는 내가 들어있다. 그 속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적막하고 괴괴하다. 누구 하나 손짓하는 이 없고 지나가는 바람도 비껴갈 뿐이다. 닫혀있는 창은 창이 아니다. 열릴 수 없는 사면이 투명하여 바깥이 훤히 보여도 홀로 바라보는 창은 창이 아니다. 다가서는 벽 앞에서 열리지 않은 창 앞에서 어찌하면 하나의 창이 되는지 타지 못할 그리움으로 잠잠히 다가서면 하나의 창을 위하여 쓰러지는 바람의 소리가 들린다. 어디에고 열려있는 공간의 창이 아니라 굳게 닫혀있는 창, 그 하나의 창을 위하여 또 하나 나의 창을 열어야 하는 발가벗은 바람들의 아픈 신음소리를 듣는다. 예. 그 역시 여기 시인님께서는 하나의 창을 위하여라는 이 시는 결과적으로 문학의 길이죠. 그 문학의 길에 네, 제가 도달하고 그렇지요. 그 길에 예. 그 험난한 길을 글로 이렇게 써주신 것이 아마 저희 느낌이 옵니다. 아 정말 역시 시가 저희들 마음에 막 닿는 것 같고요. 그럼 또 새벽달이나 시는 또 어떻게 조명이 돼야 되나요? 새벽달이라는 시는요, 네네. 제가 초등학교에 근무하다가 중등교사로 발령받은 것이 신안군 비금도라고는 목포에서 5시간 배를 타고 가는 아주 낙도입니다. 아, 네. 거기서 있다가 6개월 만에 사표를 내고 다시 전북에서 교원 채용고시를 봐가지고 왔는데, 여기서도 또 전라도에서 최고 상가로지 쌍지중학교로 발령을 받았어요. 네. 근데 하숙을 하는데 하숙집 아줌마가 연탄을 아끼느라고 5명이 하숙을 했는데 연탄 하나를 가지고 저녁에 뺑뺑 돌립니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추워서 밤을 들어가질 못해요. 네. 예. 그러니까 퇴근할 때 소주병에다가 소주를 가지고 맥주잔에다가 이렇게 수액잔을 넣어가지고 계란 풀고 소금을 쳐가지고 해가지고 석 잔을 연거푸 마시고 하숙집에 가 저녁을 먹어요. 추우니까. 예, 추니까. 그러면 이제 방에 들어가면 술이 취해가지고 잠이 들어버려요. 예. 그럼 추워서 잠을 못 자니까. 네. 이렇게 서럽게 생활을 할 때인데, 이제 새벽에 이렇게 소변을 보려고 마당을 화장실 나가려고 하는데, 눈이 물까지 쌓여 있더라고요. 제 팔자가 서럽더라고요. 왜 나는 뭐 복지관리가 없어가지고, 신안군이란 낙도에서 또 발령받았고, 또 전라북도에서 최고 오지에 또 발령받고, 이렇게 변방으로만 밀려나 있는가. 가슴은 뜨거운 청년이 있네. 그래서 그때 이렇게 슬펐는데, 그때 마침 벽에다 대고 소변을 보고 있는데, 새벽에 달이, 큰 달이 떠가지고 저를 비추리면서 위로를 하더라고요. 마치 고향에서 저를 못 잊어서 애를 태우고 계시는 우리 어머니의 모습을 그 새벽달에서 보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 성골까지 찾아와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큰 감동이면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쓴 시가 새벽달이라는 시인데, 네, 그렇군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새벽달은 결과적으로 어머니가 맺히게 되죠. 어머니가 잠을 주무시지 않고 네. 새벽까지 하늘에 차가운 겨울 하늘에 떠서 저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 시인으로서 많이 느끼는 신상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지금 이 시가 우리 백제대학교 도서관 1층에 크게 앱자에가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자분들이 이 시 때문에 당신을 뽑았다고. 그러니까 사실 제가 백제대학 교수가 된 건 제 실력이 아니고 제 어머니의 정성이 저를 그 자리에 세워준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그래서 저도 한번 꼭 가서 그 앱자를 보고 오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궁금한 것은 그래도 시인이 자꾸 시인님이 어색합니다. 저는 교수님 했었는데 그 습작을 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참 궁금해요. 글을 쓰시고 어떻게 언제 하루 중에 저는 아시다시피 밥이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상 시간에는 쓸 수가 없어요. 예. 몰두를 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쓰게 된다면은 새벽에 새벽 새벽에. 3시쯤 일어나서 가장 정신 기운이 맑을 때 네, 네. 그때 이제 메모했던 것을 가지고 손을 본다거나 아, 네. 그러면 이제 집중적으로 쓰는 것은 네. 방학 때입니다. 방학 때. 방학 예, 때요. 우리 이제 아. 교직 있는 사람들은 방학 때가 좀 네, 시간 네. 여유가 있지 않아요. 예, 예. 그래서 그동안에 메모해놨던 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제 방학 동안 집중적으로 어디 칩거해 가지고 네. 그때 한 몇십 편씩 쓰고 그러지 일상생활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게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방학 시간이 조금 시간이 비니까 예, 예, 예. 그동안에 이 모아놓은 언어라든가 그런 경우는 방학 동안에 집중적으로 예, 모아서 또 그 중에서도 정신이 제일로 교수님 말하는 시간이 새벽이 3시인가요? 새벽이죠. 아. 새벽이죠. 이 앞전에 그 이명희 시인님도 2시, 3시에 그 작작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가 예. 가장 맞아. 물 끓이시다 물을 떠났으면 하룻밤을 자고 나면 가라앉아 가지고 위가 맑은 물이 뜨지 않아요. 예. 그리고 우리 정신도 하루 종일 생활하다 보면 네. 여러 가지 스트레스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예. 혼란스럽지요. 한숨을 푹 자고 나면 네. 정신기운이 가장 맑을 때예요. 그 많은 600여나 700여 편의 시가 그래도 2, 3시에 이렇게 습작이 됐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네. 예. 혹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궁금하고 또 교수님이나 시인님을 본받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처녀작이고 대표작이고 그렇게 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도 그 말고 야, 이 시는 내가 정말 마음속에서 정말 이렇게 심상이 일어나서 되게 형성된 시다라고 한 거 한 몇 편 좀 소개해 줄 수 예, 있으신가요? 우선 한 편만 제가 네네.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대학에 들어와 가지고 쓴 시가 처녀시가 코스모스에 붙이는 엽서인데 네. 그때 그 대학교 1학년 때 그 여학생 중에서 꼭 코스모스 같이 그 이미지 같이 한들한들하게 생긴 여학생을 제가 짝사랑을 했어요. 아, 네, 네. 근데 그걸 도저히 내 마음을 전할 방법이 없더라. 아, 어떻게? 그래서 국립 끝에 제가 시를 잘 써가지고 대학 학부라는 거 있지 않아요, 학부. 네, 네. 대학 신문에다가 시를 발표하게 되면 그 여학생이 이 시를 읽고 네. 뭔가 이렇게 접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꿈을 가지고 쓴 시가 코스모스에게 붙이는 엽서라는 시입니다. 그때는 19살 때 제가 쓴 시인데. 19세 때요. 네, 처녀시입니다. 근데 지금도 그 시를 보면은 제일 처녀작이면서 첫 작품이라 애정이 가고 지금도 가슴이 그때의 설레임이 있어요. 네네. 코스모스 같이 생긴 여학생이. 아, 그럼 결과적으로 이 처녀작이니까 첫 시집이 코스모스에서 붙은 엽서네요. 예. 정말로 그 투명하고 예, 예? 예. 정말 영롱하고 예. 또 교수님 마음속에 있는 첫 여인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런데 그 시가 발표 대학 신문이 되니까 예. 여학생들이 와가지고 네. 당신 시인이냐고 그래서 시인은 아니고 앞으로 시인이 될 거라고 그랬는데 그 진짜 주인공인 여자는 뭐 반응이 없고 엉뚱한 여자가 와서 접촉을 하고 데이트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주인공은 안 떨어지고 엉뚱한 떨어져가지고 그냥 그랬던 글이 있는데 이 시를 한번 향연한테 한번 볼까요? 아, 그렇게 하시죠. 괜찮습니다. 예. 코스모스에게 붙이는 엽서. 해변엔 코스모스 피는 10월이 오고 더불어 뽀얀 사장을 거닐던 가슴이 그리운 날들. 싱그런 코스모스 가지가지 사이로 가랑잎 지는 산사의 뒤안길에 잿빛 염주 흰 목에 두른 목이 긴 여성을 내가 사랑했었네. 바람이 불 적마다 흩날리는 저 코스모스 이파리들. 날이면 날마다 살록을 타내리는 살록을 타내리는 목탁 소리에 울어 병든 비들끼는 가슴을 앓고 으스러지게 깨하는 서로 가슴에 백꽃처럼 흰 눈비 졌네. 해변엔 코스모스 피는 10월이 가고 더불어 뽀얀 사장을 거닐던 가슴이 그리운 날들이여 가슴이 그리운 날들이요. 아주 절절하게 썼습니다. 절절합니다. 그렇게 마음에 들으셨나요? 그래가지고 이걸 초저녁에 썼는데 예. 탈고가 다 되니까 새벽이 됐는데 예.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던지
갈등이 해소가 된 것 같아요. 대리만족. 이 작품 속에서는 보면 그 얘기하고 껴안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실제는 옆으로 가두면 되는데 작품 속에서라도 껴안으니까 이거 지금 구원이 되더라고. 그래서 대리만족이 돼가지고. 교수님 첫사랑인가요? 아, 제가 첫사랑을 초등학교 때 있었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예. 조수는 사람이지 나는. 아, 그렇군요. 예. 자, 교수님, 이 앞으로, 네. 이렇게 착착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들한테 한번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의 계획을. 뭐냐면, 예. 이렇게 강의를 여러 군데 나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시가 써놓은 것이 지금 한 묶음이 있습니다. 한 권 정도. 그 다음에 수필집도 한 권 정도 분량되고, 네. 평론도 한 2권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걸 네. 손을 대질 못하고 있는데, 예. 앞으로 이제 시집 한 권, 수필집 한 권, 평론집 한 권 있는데, 사실은 이건 이제 순수 문학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일제 강점기에 네. 해외로 망명한 애국시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가지고 조선 총독부의 감시를 피해가지고 해외로 망명을 해서 그 현지에서 썼던 애국시들이 많습니다. 네. 그 자료들을 제가 한 10년에 걸쳐가지고 만주다든지 북경이라든지 샌프란시스코, 하와이, 그 다음에 워싱턴, 그 다음에 소련의 블라디보스톡 그런 쪽에서 연락을 하고 현지를 가서 1000여 편의 작품을 모아왔어요. 항일, 일제강점기 해외망명 통포들의 항일 민족 시간을.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다 원고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걸 책으로 엮여서 대한민국의 전 학교 도서관이나 공공기관에 이걸 보급을 해야 그 시대 우리 조상들이 국내에서는 총독부 감시 때문에 마음대로 표현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식민지 관리문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것만 가지고 우리 이제까지 배워왔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하에 숨어있던 해외 망명했던 인사들이 썼던 작품은 저도 하나 수집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그걸 제가 수집을 해서 모아냈기 때문에 그걸 엮어서 책으로 내는 것이 또 하나의 소망입니다. 야, 이 시집은 상당히 저희들이 또 저희뿐만이 아니라 우리 오는 세대들한테는 상당히 익혀져야 될 시 같고 역사적 자료지 이것. 역사 시집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시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 수필집 또 평론도 2권이면 도합 뭐 4권이라는 시가 글이 왕성화돼서 저희들한테 올 것 같은데 교수님 이게 건강이 최고니까. 그렇지, 이걸 하려면 한 10년은 더 살아야겠더라고요. 이거 하고 죽어야지 뭐. 시인님께서 이것도 완성을 해 주시고, 또, 후학들한테 큰 기둥이 될 수 있게끔 되는 작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항일 자료 문집을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에서 기관지에다 연재를 했어요. 연재를 하다가 그 편집자가 바뀌어버리니까 이거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이거 참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이건 누군가를 꼭 해야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인님 것은 분명히 이렇게 하시라고 항상 저희들이 의지를 알고 있으니까 하라고 믿고요. 사실 저희 시간이 뭐 이렇게 이것저것 얘기해서 한 2, 3일 동안 쭉 해서 하고 싶은데 이 영상 아카이브가 되게 시간이 참 짧아요. 그래서 벌써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좋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 앞으로 글을 쓸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런 애들 또 하고 싶은 얘기를 잠깐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문인과 문인이 아닌 사람의 차이는 비문인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의 세계, 사실, 이런 팩트를 가지고 글을 많이 쓰는데 문인은 일반인이 보지 못하고 깨치지 못한 어떤 형이상학의 세계를 그런데 현상의 세계가 아니라 본질의 세계를 또 그런 쪽에서 찾아서 본질이라는 것은 항상 숨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어떤 진실과 아름다움을 발견해내서 그걸 엮어나가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으면 우리 인류가 17세기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이성과 합리를 가지고 세계 문명이 중심이 되어 왔는데 이제부터는 인간이 좀 겸손해져 가지고 영성을 가져서 나는 기도한다, 고로 존재한다 쪽으로 가면서 좀 더 인간이 겸허하고 그래서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고
온 인류가 하나가 되어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지금 너무나 치열한 자본주의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쪽에서 시인들 또 앞장서서 우리 영성을 좀 중심으로 우리 영혼을 달래주는 위로해주는 그런 시 쪽으로 나가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참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김동수 시인님을 뭐 제가 잠깐 전부 다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소개를 하자면 원래 고향이 남원이시고요. 81년도에 시문학으로 중단을 하셨어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렸지만은 뭐 전주교육대학, 전주대학교, 원광대학교, 대학원 등등에서 이 학생들, 후학들 위해서 많이 문학에 대해서, 시에 대해서 강의를 해 주셨고, 활동으로는 너무 많은 곳에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나열을 하면 뭐 1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보면 우리 전북 또 우리 전국 또 그 중에서도 이렇게 시상한 것이 있다면 전북문학상에서 또 뭐 제11회 백양천 문학상, 그렇죠? 한국 비평문학상, 시문학상 등등의 상을 한 20여회 수상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한국미래문화연구원 원장도 했고요. UC 버클리 대학 개원 연구원으로서도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여튼 국내 국외에서 많이 활동하신 전북에 낳은 김동수 시인이십니다. 제가 간단히 이렇게 소개를 드렸고요. 금방 본인은 이제 마지막 인사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오늘 우리 전북 시인협회에서 마련한 영상 아카이브 오늘의 그 주인공 김동수 시인님과의 대담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로움의 강을 열어 물살